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막상막하 투맨쇼 김혜영입니다. 자, 오늘 지수는 강보합권 정도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시장을 좀 살펴보면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 소식과 함께 삼성전자와 현대차 그룹주에 의해서 올라가는 지수의 왜곡 현상이 조금 나타났는데요.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지수의 상승은 아니었던 걸로 판단이 됩니다. 최근 우리 시장 보면 참 재미있는 부분이요. 코스피 계속해서 올라서고는 있지만 이 지수가 매일같이 음봉입니다. 올라가는 시장에서는 양봉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그만큼 우리 시장 체질적으로 아직까지는 약하다라는 부분들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패러다임의 변화가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도 그 해답 투맨쇼에서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 상황 먼저 증시의 화제 1분 통해서 만나보고 오시죠. 네, 오늘 시장의 단연 화두는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삼성그룹주 전반적으로 강세 보였다는 소식, 증시의 화제 1분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투맨쇼와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려야죠. 오늘은요, 조민규 멘토와 나이스헌터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늘 시장 상황부터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삼성전자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부분 참 좋은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좀 양극화 현상이 가중화되는 게 아닌가, 가속화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멘토님, 오늘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다음에 현대차의 그룹주,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자사주 매입을 했었던 삼성전자, 그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를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었던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장 초반에는 약간의 좀 약세를 좀 보여주다가 후반부 들어서 3% 넘게 가깝게 좀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러면서 다른 종목군들이 좀 피해를 입는 모습을 좀 보였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도 워낙에 좀 크고 그런 종목군, 삼성전자를 사기 위해서는 다른 종목군들을 좀 팔아서 이제 좀 주식을 채워야 되는 분위기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좀 그 반사적인 피해를 좀 보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시장적인 측면을 우리가 먼저 봐야 될 텐데요. 일단 아직까지는 2,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어떤 시장이 랠리를 보여주기에는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900이라는 어떤 지수대를 쉽게 깨트리기는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대세적인 상승으로 아주 큰 폭의 어떤 상승세로 전환되기에도 아직까지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1990포인트죠. 그다음 1990포인트, 2000포인트에 근접하면 할수록 아무래도 그 직전에 있었던 매물권에 대한 어떤 저항 부분들도 발생할 수 있는 시점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서부터는 사실은 약간은 좀 그 시장에 대해서 약간은 좀 지수로 봤을 때는 좀 관망을 하는 모습을 좀 보이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이제 변동을 할 수 있죠. 상승을 하기도 하고 하락할 수도 있는데 그 수급이라는 건 사실은 또 내일 되면 또 어떻게 바뀔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이제 많이 올랐다고 해서 그리고 다른 종목군들이 좀 반사적인 피해를 좀 봤다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좀 크게 우려하지는 않았어도 될 것 같고요.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뭐 상승으로 가는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면서 좀 편하게 가려면 매수를 해서 손실을 보고 있으면서 주식을 보유하기보다는 사고 나서부터 좀 수익이 발생을 할 때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장은 올라갈 때 상승할 때 쫓아가기보다는 좀 기다리셨다가 좀 조정을 보일 때 좀 저가 매수로 좀 진입하시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또 이제 화학주라던가 정유업종이 또 상대적인 좀 급등세를 좀 보여주다가 다시 한번 또 상승 전에 이제 가격권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 들어서 보면 뭐 유가의 약세로 인해서 어떤 정유업종이나 화학업종에 대해서 기피 현상이 또 나타났던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그런 우려감은 사실상 좀 그 주가에 어느 정도 선반영됐다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이제 그 매일매일 어떤 이슈가 되고 어떤 상승을 했었던 종목군들의 관심을 갖고 그 종목을 바라보기보다는 시장에서 먼저 좀 조정을 받고 있었고 좀 쉬었던 종목군들 쪽으로 그쪽으로 좀 눈길을 두시는 게 아무래도 좀 수익적인 측면이나 안정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께도 오늘 시장 상황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바라보셨나요? 네, 어차피 이제 지금 멘토님께서 어느 정도 구체적인 큰 틀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좀 화면을 보면서 좀 네. 자세하게 좀 시장 상황에 대해서 좀 언급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오늘 코스피 상승으로 마감을 했지만 상승 종목이 325개 종목 그리고 하락 종목이 480 종목으로 하락 종목이 더 많았죠. 대형주 위주의 장이었다. 코스피 100 지수는 0.59% 상승한 반면에 코스피 종합 지수는 0.06%밖에 상승을 못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대차와 삼성전자 이 대형주 쪽의 흐름이 좀 괜찮았는데 오늘 수급적인 면에서 특징적인 뭐냐면 연기금에서 900억 정도의 순매수가 좀 들어왔습니다. 이 연기금에서 들어온 매수 물량들은 대부분 현대차와 삼성전자에 몰려 있는데 그것도 제가 확인을 좀 한번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급 상황 보시면은 연기금이 삼성전자에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현대차를 보셔도 연기금 쪽에 수급이 좀 많이 들어온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연기금이 이 자사주 매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매수가 들어온 반면에 기타 이제 정유화학주들 이런 종목들은 좀 하락을 했는데 유가를 보시면은 WTI 유가가 73.78달러로 어제도 한 0.3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오늘 오펙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석유 감산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올 텐데 아마 감산에 대한 얘기가 물 건너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나오면서 현재 지금 유가를 보시면 72달러까지 떨어지는 걸 제가 확인하고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일 정유화학 업종들 아마 좀 예상하기에는 좀 하락하지 않을까. 하지만 뭐 한켠의 의견으로는 유가가 지금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 35달러 이렇게 떨어진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그건 아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유가가 100달러가 넘어갔을 때도 골드만삭스에서는 200달러가 간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반토막 나 있죠. 이거는 앞에 일은 모르는 거예요. 우선은 오늘 회의 결과가 나옴에 따라서 이미 좀 지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일부터 정유화학주들이 반등을 줄 수 있겠지만 당분간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좋은 모습은 일시적인 반등 이외에는 기대해 볼 수 없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자사주 매입이나 이런 구체적인 그 회사의 그 주주 환원 정책에 의한 종목들에 의해서 지수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중소형주들은 좀 상대적으로 좀 피해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자금이 어느 정도 이런 대형주 쪽에 쏠릴 때마다 중소형주들은 상대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으로서는 대형주 쪽에 좀 분할 매수, 좀 저점에 있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수익권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유리한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결과적으로 오늘 시장은 삼성전자와 현대차에 의한 시장이었습니다. 또한 정유와 화학 쪽 좀 흐름을 짚어주셨죠. 오펙 회의와 관련해서 감산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내일 시장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이슈 토크 시간입니다. 어떤 이슈 선정됐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침체에 빠진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해 한국판 다우지수 등이 포함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6일
한국판 다우지수, 사적 연기금의 투자풀 설립, 코스닥 개별 종목의 선물 옵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주식시장 발전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활성화 대책으로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증권거래세 인하 정책이 제외되면서 실제 증시에 보탬이 될 가장 중요한 당근이 빠졌다는 지적입니다. 각 증권가에서는 정부 규제의 방향성보다 증권업 펀더멘탈 자체의 개선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정부의 증시 인프라 지원 의지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알맹이 빠진 주식시장 발전 방안, 과연 이번 대책으로 시장을 살릴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스튜디오에서 향후 시장 영향력과 그에 따른 막상막하 투맨쇼 출연자들이 숨겨진 전략까지 공개됩니다. 네, 주식시장 발전 방안이 나왔습니다. 한 차례 미뤄졌다가 나왔기 때문에 뭔가 세제 혜택이라거나 강력한 에너지를 좀 수립한 대책이 나왔기를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 좀 상이한 결과가 나와서 시장은 다소 실망스럽다라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고 접근 방안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어떤 방안들이 나왔는지 방안부터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죠. 예, 일단은 뭐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것처럼 뭐 거래세에 대한 부분들이 뭐 인하가 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빠졌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죠. 근데 사실상 지금 뭐 현재 어떤 그 우리나라의 정책이라던가 어떤 경기 부양적인 부분을 본다고 한다면 증권세 역시도 세금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실은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너무 많은 기대감을 좀 갖고 있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뭐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보면요, 사실은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서서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보면 뭐 안고 빠진 어떤 그 주식시장의 발전 방안이라고 그런 멘트가 나왔었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단기적인 어떤 효과들보다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어떤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던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었던 부분들보다는 조금 부족했던 측면들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증권 업종에 대한 호재로서 작용되는 부분들이냐, 아니면 우리나라 이제 주식 시장에 전반적으로 작용되는 부분들이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대감이 사실은 주가에 어느 정도 선 반영됐던 측면들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증권업종 같은 경우에는 두 번의 어떤 그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주가 상승 부분들이 시장의 어떤 상승률보다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뉴스가 노출되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고, 증권업종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대감이 있었지만 오늘 증권업종이 한 4% 넘게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나오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제고되다 보니까 주가가 좀 하락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간중간 보면 뭐 우량주 30개 정도를 이제 편입을 해서 다우존스 같은 어떤 우량주에 대한 어떤 지수를 더 만들겠다. 그다음에 뭐 개별 종목군들에 대한 뭐 옵션을 새롭게 신설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지금 당장의 어떤 효과들보다는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이 계속해가지고 어떤 시행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가장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궁금한 부분들은 이제 막 가격 제한 폭이 좀 확대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 혹은 그렇게 됐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들이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이렇게 가격 제한 폭을 두고 있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이제 규제에 대한 부분들이 풀어지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이제 없어져야 되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런 부분이 되면 주식이라는 것 자체에 대한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좀 많이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나라 그 개인 투자자분 같은 경우에 조금 단기적인 그 매매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제 그런 부분들보다는 중장기적이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가치라던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좀 그 롱적인, 그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그런 투자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좋은 내용들이 좀 많이 담겨져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 이제 그 자료 화면 하나 보시면서요. 네. 그 증권 업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 증권업종이 오늘 4.2%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근데 전일 같은 경우에는 그 52주 신고가가 나왔었죠. 그래서 단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8월 달부터 9월 달부터 좀 조정을 받았지만 증권업 지수는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정책에 대한 기대감, 그다음에 저금리 기조,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가 어느 정도 선반영됐었던 측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증권 업종이 이로 인해 가지고 수혜가 된다, 큰 폭의 어떤 상승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은 사실은 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다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 이걸로 인해 가지고 어떤 증권 업종이 좀 강한 상승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제 주식 시장에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증권주는 다소 실망감의 하락세가 좀 깊었습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는데요. 이 내용 살펴보면 한국판 다우지수 이야기가 또 나오거든요. 증시와 어떤 관계가 또 미칠 수 있을지도 궁금한데요. 이 부분도 함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미 뭐 펀드 시장의 좀 활성화를 좀 불러일으키기 위한 뭐 방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점은 증시에는 좀 미미한 영향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미 우량주 섹터로 구성되어 있는 펀드들은 이미 많이 나와 있고요. 실제로 이제 거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진입을 해야 되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안보다는 실질적으로 거래세 인하라든지 펀드 수수료 인하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좀 아낄 수 있는, 개인들이 투자할 수 있는 시장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이에 따른 실망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뭐 증권업종이 여태까지 뭐 나왔던 정책 기대감으로 한 연초에 비해서 한 30% 이상씩은 다 올라와 있는 부분인데, 오늘 뭐 한 4% 조정은 좀 미미한 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증권업종은 뭐 금리 인하에 따른 수혜를 받으면서도 영업이익도 괜찮아지고, 증권업 자체는 괜찮지만 앞으로의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은 좀 불만족스럽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드리고 싶고요. 일본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양적 완화를 통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고 증시를 살리려고 하는 모습을 좀 보이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나라에선 전혀 손해보지 않으면서도 증시를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이런 좀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들을 위한 정책을 펼 거라면은 차라리 공매도 같은 것도 제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증권 거래세도 인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거 없이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이런 거 해줄 테니까 너네들 투자 계속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약간 좀 아이러니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뭐 한국판 그런 뭐 다우지수를 만든다고 해서 직접적으로 바로 증시가 살아난다기보다도 긴 시간을 두고 오랫동안 보셔야지만 수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온 정책들은 굉장히 좀 실망적이었고, 지수에 이것도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뭐 우정사업본부와 은행의 주식 투자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또 연기금을 뭐 합친다라는 얘기도 좀 있더라고요. 좀 메가급 펀드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아직까지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아직 나올 거라는 얘기가 있는 거고, 뭐 네. 그에 따라서 수혜를 본다면 이제 대형주 세타군이 수혜를 볼 수가 있겠죠. 이런 수혜를 좀 보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이나 연기금 자금이 어느 정도 좀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뭐 연기금도 삼성전자나 현대차에서 들어온 것을 보면은 이제 슬슬 이제 연기금에서도 어느 정도 자금 집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요. 이에 따라서 내년 정도나 돼야지 어느 정도 이런 펀드가 구성돼서 실질적으로 이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체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시는 부분은 지수는 뭐 어느 정도 올라와 있는데 내가 가진 종목들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그런 펀드 쪽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공매도 제한이라든지 거래세 인하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살아날 수 있는 방안을 좀 원했던 거였는데, 그런 게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유감이네요. 자, 그렇다면요, 이 증시 부양을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좀 필요한지 앞서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멘토님께서는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네, 주식시장이 좋아지려면요, 네.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실적이 좋아지면 주식시장은 알아서 좋아집니다. 근데 앞서서 이제 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충분히 이제 공감할 수 있는 내용들이긴 한데, 제가 가진 생각은 뭐냐면 대형주를 가지고서 뭐 30개 정도를 구성을 한 새로운 어떤 지수 개념을 이제 도입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수에 대해서 이제 변동폭을 축소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특히 이제 우리나라 대형주들, 특히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의 어떤 파생이라던가,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어떤 매매 전략에 따라 가지고 변동이 크게 이제 좌우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이 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 외국인 지분율들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떤 외부적인 충격으로 인했을 때 우리나라 종목군들의 어떤 변동이 커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 지수의 변동성이 이제 확대되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었지만, 상위 클래스에 있는 종목군들을 이제 묶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전판을 이제 막아놓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 종목군들이 크게 좋아지지는 않더라도 크게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이제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좀 안전판적인 부분으로 이제 작용될 수 있을 걸로 좀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그 과거에도 이제 최근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자사주 매입을 했지만,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는 1, 2위의 어떤 대기업들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라는 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뭐 지배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충분히 자기네 그 주가가 싸다라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자사주 매입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어떤 오늘 같은 경우 삼성전자가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이긴 했었지만, 이 부분이 뭐 지금 당장의 어떤 그 주가를 완벽하게 돌려서서 뭐 급등하는 어떤 흐름들이 연속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밑바닥은 확인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해가지고 시황적인 부분에서도 말씀드리는 게, 크게 지수가 밀리지 않는 흐름이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그 시간적인 실적이 좋아지고 어떤 그 경기가 회복되는 시간적인 시간은 좀 필요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내년 정도 장에는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좀 나타낼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현대차가 이제 단기적으로 워낙에 현대차 같은 경우 많이 하락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자사주 결정을 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보이기도 했었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자사주 매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주가에 대한 방어라던가 배당 정책이나 혹은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이 두 가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종목군들이 자기네 기업들 자사에서 생각할 때는 충분히 저평가돼 있다라는 구간에 진입했다라는 신호로서 생각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 시장에 약간의 좀 쉬어가는 흐름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지는 가장 큰 재료 혹은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은 제도라던가 이런 부분을 개선해 나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효과를 발휘하기는 힘든 거고요. 사실은 이제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그 실적이 좋아지고 경기가 어느 정도 빨리 좋아지느냐, 이런 부분들이 주가가 상승하는 데서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판 다우지수 얘기 앞서 좀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좀 단편적인 궁금증도 좀 생기거든요. 네. 만약에 이게 생기면은 추종 펀드가 생길 거고, 당연히 이 돈이 또 당연히 30개 우량주로 들어가지 않을까. 결과적으로 대형 우량주만 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어떠세요? 저는 이제 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편입된 종목군들의 실적이 좋아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을 어떤 그 모멘텀이 생긴다고 한다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주가가 상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근데 주가라는 건 어떤 단기적인 수급이라던가 어떤 그 이슈만을 가지고서 올라가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인 어떤 모멘텀을 받아서 주가가 상승을 할 수는 있겠지만, 꾸준한 상승을 위해서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고 실적이 좋아져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번에 이제 그런 제도적인 부분들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는 그 종목군들의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제한이 되면서 우리나라 시장에 좀 안전판을 미리 만들어 놓겠다라는 좀 의지가 나와 있는 정책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요, 저희가 방안들 좀 살펴봤고요. 증권주 이야기 조금 더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오늘 증권주는 좀 하락폭이 깊었거든요. 증권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사실 많을 것 같습니다. 뭐 7월, 8월 시장이 밀릴 때도 증권주는 좀 갔었거든요.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은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보시면 좋을까요?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4분기, 3분기보다 4분기 정도도 영업이 괜찮을 걸로 지금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뭐 실적이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뭐 증시 방안에 대한 실망감으로 오늘 하락세를 좀 보였지만, 그래도 대부분 증권주들은 4분기 이후부터 다시 턴어라운드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은 내년까지도 계속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전 세계 분위기가 증시를 좀 살리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뭐 급등이 나오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 증시가 조금씩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우선은 보유하시는, 길게 좀 장기를 보시는 분들에 의해서는 길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이미 좀 감원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업이 좀 많이 올라간 것도 있어요. 그래서 당분간 뭐 지출
지출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좀 제한적일 것이고요. 객장수도 많이 줄였기 때문에 그런 그 비용, 소비 지출을 좀 많이 줄인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올라갔기 때문에 당분간에 그렇게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좀 보는데, 어쨌든 증시가 좀 살아나서 개인들도 좀 활발하게 거래를 많이 하게 된다면 증권업은 좀 급반등하지 않을까. 지금은 좀 완만한 상승, 어느 정도 하락 이후에 완만한 상승이 좀 예상이 되지만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증시가 좀 살아나고 영업이익도 괜찮아서 대기업들이 좀 크게 성장하게 된다면 그때도 증권업뿐만 아니라 모든 또 섹터군이 좀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발전 방안과 함께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 여력이 좀 강해지고요. 어쨌든 정부가 좀 이런 역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낸다는 것, 외국인들의 수급 요인이 될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두 가지가 맞물린다면 우리 시장 당연히 갈 텐데 종목군은 어떤 군 위주로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서울경제TV 막상막하 투맨쇼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대형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경기 전망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향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실적이 아주 좋아지지는 않을 겁니다.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작년 이제 4분기부터 3분기까지 계속 이제 실적이 둔화되는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해 보면 올해 4분기가 지나야지만 이제 실적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는데 1분기, 2분기 같은 경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실적이 많이 떨어졌지만, 급격하게 떨어진 게 3분기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실적이 좋아지는 흐름들은 아마도 이제 한 5월달 이후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나타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타 업종을 보면 화학주들 같은 경우에 올해 1분기부터 계속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뿐만 아니라 계속 해가지고 좀 우려감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이제 턴 어라운드, 그 다음에 이제 기저 효과라고 하죠. 이제 기저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극대화되는 시점은 내년 2분기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제 밑작업이 들어가는 시점은 올해 3분기서부터 어느 정도 지금 바닥을 찍고 이제 주가가 이제 올라오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4분기 실적이 확인되는 시점, 그 다음에 내년 1분기 정도가 되는 종목군들 중에서 그러한 어떤 기저효과가 좀 클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업종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화학주라던가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가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제가 생각하는 어떤 유가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많은 분들이 셰일가스라던가 여러 가지 어떤 잡다한 얘기들을 가져다가 유가가 앞으로 더 하락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가격이라는 건요, 어디서 결정을 하냐면 상품 시장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이제 하락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 이제 달러가 워낙에 강세다 보니까 반대로 이제 상품주들이 약세를 보여주는 흐름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어느 정도 궤도점에 와서 지속적인 어떤 상승의 흐름이 좀 둔화되는 시점이 되면 상품주들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반대적으로 유가가 어느 정도 하락이 정점이 오면 이제 다시 반등이 들어가겠죠. 이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사실 중소형주 섹터를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이제 IT 장비, 그다음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 했었던 유니테스트 같은 장비 업체들을 좀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제가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장비 업종에 2군데 정도 이제 편입이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기대될 수 있는, 그래서 섹터별로 봤을 때도 반도체 쪽 장비라던가 디스플레이 장비 업종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나일선터 전문가와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증권 쪽 긍정적으로 바라봐 주셨잖아요. 네. 향후 좀 급등이 나올 수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번 하락을 계기로 좀 매수 기회로 접근을 좀 해봐도 괜찮을까요? 증권 업종을 매수 타이밍이라고 좀 보기는 좀 힘들어요. 우선은 증시가 좀 살아나야 되고,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좀 돌아서려면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 환율 자체가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3분기나 4분기 이 환율이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이익이 좀 괜찮아질 거예요.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 따른 영향을 받게 되면 내년 상반기 이후에나 나올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증시가 좀 올라가게 되면 그때 증권업종을 보시는 게 좋지, 지금은 아직 불확실성이 좀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를 좀 보시기보다는 내년 정도 확실히 세계 증시가 좀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증시도 어느 정도 코스피 2000선 이상 올라오는 걸 확인하고 들어가셔도 늦지 않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자분들이 급하게 매매하신다고 수익 잘 나는 거 아니거든요. 불확실성이 앞에 있을 때는 좀 잠시 쉬어주는 것도 투자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개인 투자자분들 특히 이제 또 투자하실 때 앞에 그런 테마주나 이런 거 좀 많이 보시는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또 우량주 쪽으로 지금 좀 많이 좋아지고 있는 종목들도 있고요. 아까도 조민규 멘토님이 말씀하셨듯이 유가에 따른 화학주나 정유주들 아직은 이제 유가도 저도 어느 정도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다지고 올라올 때 그럴 때 이제 진입을 해보셔도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과 이 부분 한번 살펴보고요. 전략도 저희가 세워봤습니다. 두 분의 의견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슈는요. 안고 빠진 주식시장 발전 방안 과연 약발이 있을까라는 주제로 살펴봤는데요. 먼저 조민규 멘토께서는 단기적인 호재보다는 중기적인 효과를 좀 노려볼 수 있다. 체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부분 짚어주셨고요. 나이스헌터 전문가께서는 증시 발전한 기대보다는 실망감이 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막상막하 투맨쇼 오늘의 출연자 포트폴리오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조민규 멘토의 포트입니다. 바로 어제였죠. 광동제약 목표가와 손절가를 각각 조정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 익절가 1,400원 터치하면서 3% 확정 수익률로 차익 실현 성공하셨네요. 나머지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나이스헌터 전문가 포트입니다. 총 두 종목 편입돼 있는데요. YG엔터테인먼트 오늘장 1.3% 하락 마감하면서 현재 포트에는 1.9%의 수익률로 상승폭 다소 약간 반납한 모습입니다. 두 종목 모두 보유 의견 주셨네요. 이번에는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포커나인 전문가의 대원미디어가 18.3%의 수익률로 단숨에 2위까지 치고 올라섰습니다. 3위는 정재훈 멘토의 한전산업이 17.8%, 4위는 조민규 멘토의 네페스가 9위를 바짝 쫓고 있죠. 17.7%입니다. 5위에는 정재훈 멘토가 또 자리하고 있네요. 바이넥스가 16.4% 기록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장 막상막하 투맨쇼 수익률 베스트 1위 과연 누가 차지했을까요? 오늘도 최명석 멘토의 대성창투가 보합권 마감에도 불구하고 역시나 1위 자리입니다. 30.4%의 수익률 보이고 있네요. 이번에는 누적 수익률 베스트입니다. 1위에는 조민규 멘토가 146.1%의 누적 수익률로 오늘도 1위 자리 지켜내고 있고요. 2위에는 박종영 멘토가 19.8%, 3위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11.5%의 누적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명예의 전당 확인합니다. 조민규 멘토의 유니테스트가 100%의 확정 수익률로 명예의 전당 오늘도 빛내고 있는 모습이네요. 포트에 담긴 종목들 수익률 확인하고 왔습니다. 이어서 AS 전략 살펴봐야죠. 야, 조민규 멘토님은 포트에 담긴 종목 전 종목이 모두 플러스권이네요. 먼저 SK이노베이션부터 저희가 AS 전략 살펴볼까 하는데요. 4.9% 수익 내고 매도하셨습니다. 이 종목은 향후 더 들고 가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사실은 그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그 매도 방송에서 이제 그 포트폴리오 편입 때문에 종목을 제외한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급등을 하게 되었죠. 지금 이제 9만 뭐 한 2천 원 정도 수준까지 상승을 했는데요. 저희 이제 편입했을 때가 8만 4천 원 정도니까 뭐 충분히 보유하셔도 뭐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유가에 대한 부분들이 뭐 불확실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만 이미
주가는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이제 회복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물론 한 9만 원 정도를 만약에 또 하향하는 수준이 된다고 한다면 뭐 저가 매수로서 접근을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난번 그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도 신규 포트 편입 차원에서 이제 제외를 하는 거고, 뭐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고, 충분히 뭐 10만 원 이상에 대한 뭐 수준까지 상승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마찬가지 보유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SK이노베이션하고 광동제약을 이제 그때 어떤 종목을 좀 이렇게 포트폴리오에서 정리를 할까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뽑기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광동제약을 그때 빼고 SK이노베이션을 좀 보유했었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뒤바뀌는 바람에 수익률이 조금 좀 더 낼 수 있었던 부분들이 좀 아깝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던 종목군들 제가 이제 탐방을 좀 다녀왔고요. 그 다음에 그 실적 발표회 장을 다녀왔었는데 한 가지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페스가 이제 그 이틀 전에 좀 단기적으로 좀 하락이 좀 크게 진행이 됐었죠. 그리고 뭐 수익률 쪽에서는 뭐 6,000원 정도에 편입을 했기 때문에 뭐 여전히 수익권에 있긴 하지만 아마 이제 방송을 보시고 매수를 좀 가담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놀랐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업 탐방을 다녀왔는데 뭐 특별한 내용은 없습니다. 특별하게 안 좋은 내용들은 없고요. 다만 아무래도 이제 주가가 올라올 때 제가 이제 그 무료 온라인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부분 7,500원에서 한 7,000원대 매물 저항이 상당히 좀 강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서 약간 쉬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 주는 게 좋은데 예의가 없이 이렇게 너무 빨리 올라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꾸로 주가가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크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어떤 박스권을 이렇게 형성하는 형태로서 좀 진행이 되어지겠지만, 회사는 올해보다는 이제 확실히 내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성장성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보유를 하셔도 무방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포트폴리오에서 마찬가지로 보유 의견이고요. 차트를 좀 길게 보면요, 단기적으로 좀 올라온 것 같지만 여전히 바닥권에서 이제 출발하고 있는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SFA인데요. SFA 같은 경우에도 편입하고 후에 약간 좀 눌림이 있었었지만 어찌됐든 이제 주가가 상승을 했고요. 차트를 자세히 보시면 오늘도 이제 신고가를 이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었죠.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이제 뭐 조금 어느 정도 올라온 것 같지만, 제가 실적 발표를 갔다 왔는데 회사의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은 방송에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 어려우니까요. 제가 내일 오전 10시에 샘플러스에서 온라인 무료 방송을 진행하거든요. 그때 기업에 대한 달라진 내용들을 좀 설명해 드리도록 할 텐데, 상당히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주가를 보더라도 지금 뭐 올라온 게 별로 없어요. 이제 겨우 이제 시작하는 단계 정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 보유 의견이고요. 뭐 다른 종목군들 봤을 때는 뭐 충분히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그다음에 동아일텍이 오늘 이제 신고가가 또 나왔죠.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아마 그 4분기까지도 실적에 대한 성장이 기대가 되어지고요. 마찬가지 올해보다는 내년도가 더 좋을 수 있는 실적이 예상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당장 올랐다라고 해가지고 뭐 팔기보다는 여전히 조정시 매수 관점, 그리고 목표가가 15,000 정도 수준이니까 상당히 좀 멀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보유 의견하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이센터 전문가와도 AS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좀 시장 무관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갖고 오셨던 아프리카TV가 약간 네. 손실 보고 있거든요. 네. 언제쯤 좀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아프리카TV 같은 경우에는 이제 IT 소비 관련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네. 올해 작년 초만 해도 주가가 거의 10,000원대에서 시작을 했었던, 상승을 시작했었던 종목인데, 지금 현재 주가를 보시면 30,000원대까지 1년 동안 한 3배 넘게 올라왔던 종목입니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좀 기대감도 있었는데 3분기, 4분기 실적이 좀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회사는 실적이나 이런 것보다도 기대감, 향후 기대감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고, 내년 정도에는 4만 원까지 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린 손절가까지는 뭐 아직은 좀 더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추세상으로는 깨지진 않았고요. 추세선을 좀 그어보면은 아직은 흐름 자체는 뭐 양호하다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손절가 이탈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추세는 이탈하지만 다시 손절가 이상으로 올라왔을 때 재매수 하셔도 충분히 내년까지는 4만 원 이상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오늘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YG엔터 같은 경우에는 이틀 전에 한번 긴 윗꼬리를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요게 알리바바에서 이제 SM 관련해서 인수권에 대한 그 루머가 돌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그 목표 주가를 한 600원 정도
약간 몸치게 좀 찍고 내려왔어요. 좀 아쉽긴 해요. 이때 뭐 실시간으로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은 뭐 어느 정도 선에서 수익을 챙기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렸을 텐데, 어쨌든 뭐 아직까지는 추세는 살아있고, 그리고 연말 연시에 이런 음원 관련주라든지 아니면은 이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은 좀 주가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습니다. 지금 뭐 SM이라든지 SMCNC라든지 뭐 로엔, IHQ 이런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주가가 최근에 다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YG엔터 올해보다는 내년 확실히 더 좋아질 거라고 보고요. 우선 단기적인 목표가는 드리긴 했지만 장기적으로 보셔도 좋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두 분과 함께 AS 전략 살펴봤습니다. 세워주신 전략들 참고하셔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추천 히든카드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오늘 오로라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이 증설 효과와 실적 반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 종목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인바디 갖고 오셨습니다. 추천 포인트 살펴보도록 하죠. 3분기 해외 수출 비중이 70% 사상 최대를 달성했다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네, 먼저 두 분의 종목 화면 통해서 공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종목이죠. 오로라부터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예,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름을 어느 정도 좀 그 회사명을 좀 들어보신 부분들이 계시겠지만, 뭐 익히 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인형, 그다음에 캐릭터 완구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드는 회사라고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어떤 그 시장에 그 특별한 어떤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종목군들별로 뭐 실적에 대한 그 실적을 반영한 어떤 상승세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 주가들이 좀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오로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어떤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였었고요. 특히나 이제 인도네시아 쪽에다가 이제 공장을 또 증설을 하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에 대한 성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이 이제 올해서부터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작년도 이제 공사를 증설했지만 이제 일시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매출에 대한 볼륨을 크게 이제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요새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게임이라던가 TV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만화, 영화, 애니메이션 같은 데서 나오는 캐릭터 상품들이 상당히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한 어떤 신규 라이센싱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실적이 또 추가적인 상승 기대감을 또 가져 나갈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회사에 대한 내용은 워낙에 좀 가장 좀 단순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완구라던가 뭐 캐릭터 상품을 제조해가지고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부분은 차트를 보시면서 주가의 위치하고 투자 전략을 한꺼번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보통 방송에서 이제 그 설명드리거나 포트폴리오에 그 편입하는 종목하고는 약간은 좀 다른 분위기의 지금 차트의 모습이라고 좀 보이실 텐데요. 주가가 좀 오늘 많이 올랐죠. 근데 오히려 이제 주가가 올랐을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단기적으로 좀 박스권에서 이렇게 큰 박스에서 이렇게 움직여지는 모습을 보여주다가 그 박스권 상단부를 새롭게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장 정도면 한 13,000원 초반 정도까지 오면 충분히 좀 가격적으로 매수에 접근해도 무리가 없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매수가는 13,200원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표 주가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이 상당히 좀 이렇게 제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단기적으로 뭐 8,000원 중반서부터 좀 올라왔던 흐름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는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2,000원 정도로 제시를 해드리면서 내일장에서 눌림이 좀 진행된다고 한다면 편입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나이스헌터 전문가가 갖고 온 종목이죠. 인바디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인바디 하면은 여성분들한테 유명한 회사죠. 네. 인바디 혹시 아시죠? 알죠. 너무 잘 알죠. 예,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쓰실 수도 있는 그런 제품인데, 체지방 측정기 만드는 회사입니다. 우선 회사 소개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은 체지방 측정기 이외에 좀 다른 헬스케어 제품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회사고요. 매출 비중 보시면은 대부분 이제 인바디라는 체지방 측정 하는 그 제품을 위주로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뭐
운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 뭐 헬스클럽 가시면은 항상 이 인바디 제품들이 한 대씩은 꼭 다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제품들이 우리나라 국내 점유율 1위고 세계에서도 마찬가지로 점유율 1위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매출 비중을 보시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뭐 유럽이나 뭐 중남미, 미국 골고루 지금 분포가 돼 있고요. 뭐 미국하고 일본, 중국 쪽에는 이제 현지 법인까지 설립할 정도로 해외 매출에 대한 그 수출 비중이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을 전망을 해봤는데, 우선 2014년도부터 좀 급격하게 좀 매출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해외 쪽 매출이 좀 증가를 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도 비만 인구가 증가하면서, 원래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 비만 인구가 많았는데, 최근에 이제 중국 쪽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살만 하니까 이제 많이 먹다 보니까 뚱뚱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그 건강에 대한 중산층의 소비가 좀 증가하면서 이런 또 헬스케어 제품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환율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고요. 3분기 때 최대 실적을 냈다고 하지만 4분기 때도 마찬가지로 그 회사 설립 이후에 최대 매출을 매출을 보일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2015년, 2016년 계속 증가하는 그림을 좀 준비했는데, 화면을 보시면은, 자, 2014년부터 2015년에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고요. 자, 인바디의 실적 추이를 봤었을 때 2013년도보다 2014년도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마지막 그림을 보시면은 2014년도의 매출을 이미 2014년도 1분기 때 이미 다 돌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해외 전 세계 매출이 증가하고 있고, 점유율조차도 1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라서 이 시장 상에 이미 다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를 좀 견제할 만한 기업. 왜냐하면 이 체지방 측정이라는 이 단순한 이 한 섹터만 가지고 대기업에서 진출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진입장벽이 높다라는 또 강력한 경제적인 해자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운동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대부분 다 아는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어서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네,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는 한 10,000원대 정도 위치했었던 종목인데, 매출이 좀 급성장하면서 10,000원대부터 30,000원대까지 올해 좀 급성장을 한 모습을 보였는데, 그만큼 매출이 강하게 증가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 지금 뭐 많이 올라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확실하게 매출이 보장되어 있는 종목, 영업이 괜찮은 종목들, 이 종목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 기업 분석으로 들어가서 보시면은, 자, 유보율도 지금 700%가 넘는 기업인데, 부채 비율이 한 7%, 8%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자적인 비용도 나가는 면이 없고, 확실한 영업이익률 25% 정도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뭐 표투에 조금이라도 좀 담아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신에 목표 주가랑 매수가, 손절가 좀 짧게 잡아드렸어요. 우선은 목표가는 우선 33,000원 정도로, 전고점 좀 전에 잡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수익이 날 때 챙기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이 나기 전에 한 3만원 부분에서 한 번 정도 수익을 챙겨 놓으시고, 비중의 절반 정도만 들고 가시는 전략이고요. 자, 손절가는 27,000원 정도로 좀 짧게 잡았습니다. 원래 좀 급등을 했던 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밀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시장이 좀 밀릴 수가 있는데, 이때는 잠깐 비중을 좀 줄여주셨다가 다시 매수가 올라올 때 재매수 하셔서 충분히 내년에도 또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또 사보셔도 수익률은 좋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이죠. 인바디와 오로라에 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서로 가져오신 종목에 관한 궁금증 해결하는 시간 좀 가져볼까 해요. 자, 인바디부터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좀 우려되거나 걱정되는 부분 없으세요? 일단 뭐 주가 같은 경우에 이제 올해 그 상반기부터 상당히 좀 큰 폭의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는 어떤 그 기업의 가치상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높아 있지 않나라는 좀 우려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라던가 어떤 그 기업을 대표하는 부분들의 상품성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에 육박을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의 주가가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영업이익이 높아지고 회사의 매출이 증가하면 뭐 PER 같은 경우에는 낮아지게 돼 있습니다.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지만 내년에는 더 매출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금 있는 PER 자체도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가 뭐
다른 회사들처럼 경쟁업체가 있거나 아니면은 영업이익이 낮은 회사라면은 제가 고평가됐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이 회사가 성장성적인 면에서는 또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헬스케어 관련 주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 쪽에 대한 매출이 좀 증가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법인까지도 계속 설립을 하면서 수출 쪽으로, 특히 지금 환율이 많이 1,100원대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예전에 올해 초에 있었던 1,000원대에 있는 환율에 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10% 이상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봤었을 때 지금 주가는 좀 저평가, 오히려 또 저평가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정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1차적인 목표가는 10% 정도로 짧게 잡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느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로라에 관한 이야기 좀 해보죠. 오로라는 어떠세요, 종목? 저희도 이제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다 보니까 네. 이제 이런 완구 제품이나 캐릭터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알고 있는데, 이 오로라에서 나오는 그 캐릭터 중에 유화 친구들, 요게 좀 매출 비중이 좀 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연말 시즌에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이런 캐릭터 상품들로 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을 많이 하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 캐릭터 완구 중에서는 유화 친구들이라는 제품 자체가 이렇게 시장에서는 크게 인기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에서 인기 선물 1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울 왕국에 나오는 엘사라든지, 그죠. 아니면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라바라든지, 이런, 다른 오로라에서 나오지 않는 다른 제품들이 좀 치고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이에 대한 좀 방안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게임 쪽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게임 매출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서 이 회사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른 캐릭터 상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로라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판매하는 제품들보다 훨씬 더 어떤 인지도가 높고, 사실 아까 엘사라던가 겨울의 왕국 엘사 말씀하셨지만, 요새 애들이 좀 좋아하는 거는 변신 자동차 로봇, 또봇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의 어떤 대체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좀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쪽 시장들이 제가 어렸을 때 갖고 놀았던 그 장난감이라든가 인형, 이런 어떤 분위기랑 좀 틀리게, 아이들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이제 어떤 친구가 갖고 있으면 나도 하나씩은 다 갖고 있어야 될 만큼 열광적인 부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익히 알고 있는 어떤 뽀로로라던가 이런 어떤 캐릭터들이 계속해가지고 하나씩 생겨날 때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서 이제 변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측에서도 자체적인 캐릭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판매도 하지만, 기존의 어떤 TV라던가, 그 다음에 모바일 게임 쪽, 그 다음에 게임 시장 쪽에서 나오는 어떤 주인공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라이센싱을 통해서 대체적인 상품 제작만을 하는 부분들이 또 시장성이 좀 크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로서 자체적인 어떤 자체 개발 캐릭터에 대한 부족함을 채워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로에 관한 궁금증 확인을 해봤고요. 두 분이 갖고 오신 종목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조민규 멘토는 오늘 오로라 갖고 오셨습니다. 신규 라이센싱 증가에 따른 실적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도록 하죠. 매수가가 13,200원, 목표가는 15,000원, 손절가는 12,000원으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나이스헌터 전문가는 오늘 인바디 갖고 오셨죠. 3분기 해외 수출 비중이 70% 사상 최대를 달성했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짚어주셨네요. 매매 전략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3만원,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000원 제시하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조민규 멘토와 나이스헌터 전문가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